안녕하세요. 위젤라 TV 시청해 주시는 여러분 반갑습니다. 한 달에 한 번 돌아오는 무료 심리학 카페입니다. 오! 반갑습니다. 네, 일단 소개부터 먼저 하겠습니다. 네, 저는 더덕입니다. 김PD입니다. 저는 널조아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오늘 진행을 맡은 저 누구죠? 네, 미더덕입니다. 아니에요? 여기서는 미더덕으로 가겠습니다. 깁니다. 너무 호모 신비우스가. 네. 새해가 들었죠. 새해 들어서 지금 처음 심리학 카페를 하는데 새해 어떤 주제를 할까? 저도 이제 작년 4월부터 제가 3월부터 했더라고요. 보니까 이걸 달달이 주제를 매달 잡는 게 굉장히 압박감이 있는데 근데 주제가 하나씩 이렇게 나와요. 희한하게. 어떻게 나오는지 모르겠지만 근데 이번 달에는 뭔가 새해에 뭔가 계획을 하고 뭐 결심도 하고 이거 해볼까 저거 해볼까 하는 이 나의 마음 상태가 무엇이지 하고 갑자기 궁금증이 올라왔어요. 그러다가 뭐 이러저러 얘기를 하다 보니 떠오른 단어가 메타인지. 예전에도 조금 인지심리학, 원래 제가 발달심리학 전공이지만 인지심리학하고 그 뉴로사이언스 쪽 관심이 있어서 따로 이제 혼자 그냥 뭐 책을 보고 그랬는데 이참에 그냥 제 맘대로 한번 좀 조사를 해봤습니다. 좋다. 인지심리에 관심이 있으면서 발달심리를 한 이유는 경제적인 이유이지 않았었나요? 아, 그렇죠. 그렇죠. 그때도 제가 저의 메타인지 작동했던 것 같아요. 하고 싶은 건 뉴로사이언스였고 인지심리학 복합된 거였는데 그렇죠. 경제적으로 좀 되는 건 발달심리학이죠. 소비자가 맞는 건 발달심리학이에요. 야, 그걸 어떻게 그 어린 나이에 꿰뚫었을까요? 왜냐하면 저희 교수님 보면 그 신경심리학 하는 교수님은 손님 찾아오지 않아요. 혼자 논문만 주고 장창 쓰시고 네. 그쪽 방 대학원생들은 취직을 안 하고 계속 거기 머물러 있어요. 아무런 힘이 없으세요. 최근에 뜨는 김경일 교수님은 인지심리학 교수님 아니신가요? 맞아요. 그렇죠. 근데 그분은 본인이 이제 쇼를 하시잖아요. 맞아요. 재밌게. 그렇게. 그리고 그분은 인지심리학인데 실제 인지심리학은 인지공학 중에서도 아주 조그맣게 들어간 분야이고 딱히 현장에서 써먹힐 일이 별로 없어요. 할 거면 교수밖에 할 게 없고. 그리고 신경심리학자는 가끔 신경외과에 그 컨퍼런스 할 때 잠깐 참여하더라고요. 직접 뭐 수술할 때 가서 할 말도 없고 뭐 그냥 세미나 할 때 잠깐 가시고. 그러네. 그러니까 이 외과적인 수술을 하시는 신경외과는 수술이라도 하고 하는데 심리학에서 신경외과는 신경 쪽은 진짜 그렇죠. 그냥 연구하는 쪽이고 뭐 전두엽 관리 기능 이런 거 연구하고 표준화 작업하고 뭐 데이터 만들고 이런 쪽이기 때문에 딱 맞다. 여기 김PD님 같은 사람은 앉아서 그냥 연구만 하면 딱 맞거든요. 저도 돈을 벌어야 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저희 교수님이 그때 36인가에 교수가 됐는데 고려대 나왔고 유학 갔다 와서 근데 진짜 취미를 그냥 논문 쓰듯이 계속 쓰시고 지금 한국에서도 전두엽 관리 기능 분야에서 교수님들이 두세 분 밖에 안 계시거든요. 지금도 여전히. 예, 그래서 그분들이 왜 그분들 밑으로 학생이 안 생겼나. 돈이 안 돼서. 아이고. 발달 심리학은 순수 심리학이지만 굉장히 응용 분야로 할 게 많기 때문에 제가 이제 조금 그리고 제가 또 아이를 좋아했기 때문에 잘 맞았던 것 같은데. 맞아. 그것도 맞는 것 같아. 아이랑 있을 때 보면 되게 에너지가 있더라고요. 예, 근데 제가 발달 심리학을 20몇 년 그 치료를 하면서도 제가 어떻게 치료를 하나 저를 가만히 보니까 그 뉴로사이언스하고 인지심리학을 복합해서 제 마음대로 만들어서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어느 날 찾아보니까 이스라엘의 모 교수가 하고 있었어요. 이스라엘을 뛰어가야 되겠다 했는데 레벨이 그 레벨이시군요. 이스라엘 레벨. 생각해서 이제 한 30 초반에 정말 이스라엘로 뛰어가려고 했는데 그들은 무슨 언어를 쓰나. 야, 그것도. 히브리어인가? 또 제가 또 엄청 또 소심하잖아요. 그래서 또 메타인지 작동해서 넌 소심해서 가면 힘들 거야. 참어라. 네. 가끔 메타인지가 도전 의지를 꺾기도 하네요. 그렇죠. 그 자기 조절 능력이 저는 좀 되는 편인데 메타인지가 좀 이따 보시면 알겠지만 아주 정확하고 객관적이고 이렇지 않아요. 사람마다. 그렇지. 왜곡되어 있기도 하고 축소되어 있기도 하고 힘이 없기도 하고 그걸 기르지 못하면서 자라온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를 이제 오늘 어떻게 되는지 그냥
전반적인 아웃라인 한번 훑어봤으면 하고 준비해봤습니다. 네. 메타 커그니션이라고 해서 인식. 한국어로는 인지와 인식이 그렇게 차이가 뚜렷하지 않죠. 어떻게 받아들이세요? 한국어를 잘하시는 분들. 레코그니션 자체가 인식이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네. 인지하고 인식이 한국어로는 아주 차이가 있나요? 두 개를 합치면 지식이 되는군요. 근데 이거 그냥 느낌적인 느낌으로는 인식은 내가 실생활에서 어떤 사물에 대해서 보고 이렇게 딱 받아들이는 게 인식 같고, 인지는 그게 뇌 안에서 뭔가 더 작동하는 게 인지라는 느낌이 좀 드는, 용어상으로 약간 그런. 한국어로는 그러네요. 저도 그렇지 싶어요. 네네. 저희도 어쨌든 다 원서를 번역해서 보기 때문에 그쵸. 항상 이런 부분에서 해석하는데 애매하던데, 제 생각도 계속 이렇게 뭘 보면서, 자료를 보면서 전반적인 자의 느낌상으로는 인식은 그야말로 현상을 받아들이는, 지각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더 포커스가 많이 가 있고, 인지는 나의 기저에 있는 지식에 대해서 동화와 조절을 합쳐진 그 과정인 것 같고. 이렇게 비유해도 될 것 같아요. 요즘 그 자율운행차 나오면서 카메라로 찍잖아요. 찍었을 때 찍은 자체는 인식이고, 네. 그게 무엇인지를 파악하는 거는 인지고. 그렇죠. 네. 그렇게 좀 조금 구별을 할 수 있으면 거기에서 저 인지에서 메타, 한 차원 더 위를 말하는 게 메타인지거든요. 용어 자체는 별로 어렵지 않으실 거예요. 많이 들어보셨고, 뭐 그 정의도 어렵지 않아요. 다음 페이지 보시면, 제가 오늘 살짝 슬픈 건, 네. 제가 모든 이 약간 발표나 이런 데서 살짝의 코믹과 개그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어가지고 오늘 준비를 하면서 허망하더라고. 왜 그 재밌는 게 오늘 없지? 허망해. 삶의 개그와 그 코믹이 좀 들어가 줘야 이게 양념처럼 맛있는데 오늘 너무 울적해요 지금. 그래서 중간중간 어떻게 해볼게요 제가. 인지하신 거군요. 네. 보시는 분들 저 귀여운 아저씨 그림 보이시죠? 저게 병아리인 줄 알았어요. 아저씨 아닌가요? 정구네, 정구. 아니에요? 전구였구나. 아니 이미지 가져오신 분이. 대략 보죠, 대략. 네. 메타 커그니션이라 해서 I think about my thinking이라고, 나는 내가 생각하는 것을 생각한다. 사실 저게 가장 정확한 정의거든요. 더 깊을 필요도 없을 것 같아요. 뭐 찾아보면 뭐 2중, 3중 얘기를 써놨는데 저 얘기인 것 같아요. 내가 인지하는 것을 인지하고 내가 생각하는 것을 생각하는 과정들. 그게 이제 메타인지. 니체인가요?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그 니체가 아니죠. 아닌가요? 어느- 누구였죠? 데카르트죠. 데카르트였군요. 네. 맨날 헷갈리. 니체, 칸트, 데카르트. 세 명은 쌍둥이 소크라테스도 같아. 맞습니다. 너 자신을 알라 뭐 그렇죠. 이런 것도 다 해당되고, 뭐 명언도 많더라고 이에 해당하는. 네. 요 그림도 이 메타인지를 볼 수 있는 그림이거든요. 이거는 사실 메타인지에서 주로 쓰이는 셀프 리플렉션이라 그래서 자기 자신에 대한 반영. 저 거울 속에 있는 사람이 나한테 이게 바로 너야 하고 보여주듯이 비춰보는 거네요. 그렇죠. 이게 자기 거울 반영 뭐 이런 단어를 쓰거든요. 내가 나와 대화하는, 저게 이제 메타인지 과정이라고 하거든요. 그림들이 참 잘 나와 있더라고요. 요즘 저희 딸하고 제가 잘 보는 엘리펀트 앤 픽이라고 해서, 저 원래 원서인데 한글로 이렇게 나와 있는 책이 있어서, 저게 We are in a book인가 뭐 하여튼 그렇게 되어 있어요. 저 책이 돼지하고 코끼리 친구인데, 우리가 책 속에 있어. 누군가 우리를 보고 있어. 이것도 메타인지 과정의 하나예요. 내가 책 속에 있고 그것을 누군가가 보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자각하고 있는 거. 살면서 저게 되게 많은데 우리가 이게 메타인지인지 단순인지인지 헷갈리는 경우가 참 많고, 왜냐면 그게 굉장히 빠르게 움직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 메타인지의 작동 과정이 시간이 길지 않아요. 왜냐면 뭘 딱 보고 내가 못 먹겠다 싶잖아요. 그 인지는 색깔이 저렇네, 모양이 저렇네, 얼마지? 이거 어떻게 먹는 거지? 이렇게 하고 있을 때, 메타인지는 저게 친하지 않아. 처음 보는 거야. 못 먹어?
딱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1초 만에 0.001초 만에 못 먹는 거야 이렇게 딱 되는 거야. 그러니까 아예 손이 안 가는 거야. 그렇지. 그건 인지가 아니고 메타인지거든요. 생활 속에서 늘 작동하고 있는 건데 우리가 잘 모를 수 있죠. 그렇지. 콩고의 수도는 몰라. 뭐 이런 식으로. 그렇죠. 근데 안 친해서 그게 그렇게 작동하는 거고 예를 들어서 영국의 수상이라는 단어 들어봤고 영국도 들어봤는데 어디서 많이 들어봤는데 그게 뭐더라 하면서 메타인지가 이제 막 굴러가고 있는데 메타인지가 하다 안 되면 그래 정확하게 모르겠어. 인지한테 얘기하지. 항복해. 모르겠어. 이렇게 되는 거죠. 알듯 말듯 할 때 제일 메타인지가 헷갈리겠네요. 그렇죠. 그게 메타인지가 강화되어 있지 않는 경우도 있고 그게 그리고 자존감하고도 연결되어 있어요. 아, 그렇겠다. 내가 모른다고 인정하고 싶지 않을 때도 있고 모르는 거를 모를 때도 있고 그리고 내가 알면서도 내뱉어 해도 이 메타인지가 막는 거도 있어요. 아, 너 이거 확실하지 않은데 내뱉어도 돼? 막 이런 확실하지 않은 검열을 자꾸 하는 거죠. 맞아, 검열을 자꾸 해서 아닐지도 몰라. 일단 말하지 말아봐. 빅브라더 같은 느낌이다. 검열하는 느낌? 빅브라더 맞네요. 그러니까 심리학에서 말하는 거는 좀 다르겠지만 초인지 뭐 이런 단어도 맞고요. 거의 다. 네. 질문이 있는데 네. 좀 전에 아닐지도 몰라 이러면서 계속 생각을 반복하게 하는 것이 메타인지라고 하셨잖아요. 네. 그게 자존감과 연결이 되다 보니까 결정을 빨리 내리지 못하고 자꾸 반복시키는 게 메타인지인데 그럴 때 메타인지는 그게 발달이 된 건가요? 안 된 건가요? 그렇죠. 그럴 때 메타인지 발달됐다 안 됐다 단순 그걸 보고 말할 수 없지만 내가 어떻게 합리적으로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게 이 관측소라고 하죠. 이 메타인지가 발달되도록 내가 그동안에 훈련시켜 놓았던가가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시간이 오래 걸리고 그렇죠. 짧게 사실, 걸리고와 상관없이 그 상황에서는 그게 맞다 안 맞다는 알 수 없거든요. 본인밖에 몰라. 그러니까 바깥에서는 그 단면으로 알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저 여러 가지들을 한꺼번에 보는 거죠. 내가 보는 거, 느끼는 거, 생각하는 거, 궁금해하는 거 이런 것들이 다 한꺼번에 통합된 사고 과정이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인지에 대한 인지, 생각에 대한 생각, 그리고 자기 스스로를 제3자의 입장으로서 관찰하는 거. 사실 메타인지라는 이 분야가 인지심리학에서 따로 분리되어서 연구된 거는 1970년대 미국의 한 발달심리학자가 처음 용어를 쓰면서 시작됐다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리 깊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고차원적 사고 과정이 계속 연구되는 건 좀 먹고 살만하면서 그 뒤부터 계속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은 그냥 인지와 메타인지의 비교를 한번 해볼게요. 인지는 우리가 단순하게 생각하게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듯이 지식, 얼마나 알고 있는가, 지식의 축적, 단순한 계산, 암기, 현상에 대한 단순 인식도 포함하고 어떤 활동을 할 수 있는 것, 뭐 이런 것까지도 다 그냥 인지라고 단차원적 이제 인지라고 말하고요. 그리고 이제 메타인지는 자신의 지식에 대해서 자문하고 인지 과정에 대해서 모니터링하고 현재 결론된 그 결론에 대한 나온 도출에 대해서 제3자로서 평가하는 거. 이 결론이 내려졌는데 맞아? 이게 확실해? 하고 내가 나에게 묻는 거. 그리고 문제 해결 전략을 선택하고 사전 점검하고 뭐 여러 가지 등등 사고 과정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들을 얘기하거든요. 이게 비교는 되시죠? 네. 요거는 한번 아기가 태어나 볼게요. 가장 활발하게 움직이는 기관은 바로 눈동자다. 이 메타인지가 언제부터 하지만 발달되는가를 시선거리는 25cm 볼 수 있어요. 정도. 아주 아기 때부터 젖을 먹는 발달되거든요. 동안 엄마와 아기가 눈빛을 교환할 수 있는 거리 정도에 불과하다. 하지만 시각 능력은 급격히 발달해 생후 7, 8개월이면 시각벼랑이라고 들어보셨죠? 위험에서 자신을 보호하는 능력이 생긴다. 제작진은 실제로 아이들이 시각적으로 위험을 느낄 수 있는 시각 절벽 세트 위에 아이를 올려놓고 귀여우게 했다. 이 아이는 시각적으로 위험에 처하자 더 이상 귀여우지 않고 멈췄다. 이 아이 역시 엄마 아빠가 불러도 더 이상 건너지 않는 것으로 확인돼
아이들은 시각을 통해 들어온 위험에서 자신을 보호하는 능력을 갖추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 이처럼 아기들의 능력은 실로 놀랍고 무한하며 빠른 속도로 네. 방금 저 아이가 인식을 하고 인지를 하죠. 엄마한테 가야지 하고 그 길을 걸어가다가 낭떠러지가 있어. 근데 엄마가 오라고 했어. 그러면 엄마한테 가야 되는데 내가 생각하는 거지. 잠깐 있어봐. 여기 깊잖아. 깊이를 이제 느끼기 시작하는 게 요때부터거든요. 뒤집고 앉고 길 때부터 깊이를 지각해요. 그 전에 깊이 지각이 안 돼요. 그래서 길 때부터 시작해서 내 사지로 몸을 그 평면에서 몸을 띄울 수 있기 때문에 깊이를 지각하는 거거든요. 떨어져 본 경험이 없는 아이도 없어도 위험을 느껴요? 왜냐면 내가 누워 있다가 뒤집었다가 길 때는 내 발로 엉덩이를 들잖아요. 들면서 내 몸이 입체로 일어나는 거지. 일어나면서 내가 깊이를 느끼게 되는 거죠. 이렇게 엎드렸을 때는 못 느끼는 거고. 그때까지 인지발달이 덜 된 거예요. 그때까지는. 그래서 깊이 지각이 한 7, 8개월 정도 되면서 가는데 이제 엄마의 오라는 신호 인지하지만 내가 봤을 때 이거 갈 수 없는 길이야. 근데 아이는 저 때는 자기 메타가 훨씬 강해요. 오히려. 메타인지 강한 거. 가지 말자 안 되겠다 하고 뒤돌아서는 거죠. 놀랍죠. 근데 저거는 아이만 그런 게 아니에요. 뭐 호랑이나 사자나 돼지들도 저렇게 두면 못 가요. 아주 기본적인 저런 사고 과정을 동물들도 하고 우리도 하고 저건 아주 좀 기본적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래도 저것도 메타인지의 한 분야라고 보거든요. 롤러코스터를 탈 때랑 그냥 그 안전장비가 없는 상태에서의 그런 비슷한 상황을 만났을 때 다르게 느껴지는 거. 롤러코스터 같은 경우는 보통 자기를 잡아주는 안전장치가 존재하잖아요. 안전장치가 있고 없고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예를 들어 저 아래 그물이 있는 걸 발견을 했어. 그럼 그물이 있으면 난 다치지 않겠구나 하고 예를 들어 줄타기를 한다든가 이러는 경우도 그러니까 익스트림 뭐 이런 걸 하는 경우들이 그렇죠. 있잖아요. 네. 그렇게 생각해보면 메타인지는 한 가지 상황만 보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상황을 동시에 보는 능력이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는 건가요? 그렇죠. 아까 그 처음에 왜 말풍선 있었던 그 그림에서 내가 보고 궁금해하면서 나의 지적 능력을 가지고 이것들을 총합해서 내가 내리는 결론을 가지고 명령을 내리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 그물에 대한 정보가 있으면 저 아이는 밑에 뭐가 있어도 못 갈 거예요. 왜냐하면 그물에 대한 사물의 기능의 정보가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메타란 용어 자체가 여러 가지를 통합한다는 뜻이 메타에 있지 통합해서 않나요? 고차원적인 생각을 한다는 거죠. 지금 보니까 저는 인지라는 거를 애들한테도 얘기했을 때 제가 어렸을 때 가르치고 알려줘야지 인지가 습득이 된다고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해서 가르쳐주는 것만 인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럼 지금 가르쳐주지 않아도 그냥 스스로 알 수 있는 인지력도 있다는 거죠. 이건 사실 발달심리의 가장 큰 키워드인데 지금까지 학설은 변하지 않고 있는 인간은 내재적으로 프로그래밍화 되어서 태어난다는. 왜냐하면 아이들이 뒤집기를 가르치지 않았잖아요. 우리가 가르치는 것만 갖고 지금까지 살아왔으면 우린 지금 거의 바보 상태일걸요. 저 같은 경우는 인지심리에 왜 관심이 있었냐면 제가 이제 치료하는 아이에 대한 그 방향도 저는 조금 다른 것 같은데 교육적인 입장에서는 교육은 주는 것하고 아웃풋하고를 거의 대등하게 이렇게 뭐 매칭되게 하나 들어가면 하나 나오는 게 가장 제가 잘은 모르지만 포커스인 것 같고 저 같은 경우는 3개가 들어가서 100개가 나올 수 있는 이 아이의 힘을 믿기 때문에 여기에서 3개가 들어갔을 때 얼마나 확산적 사고를 일으킬 수 있는 이 아이의 우리가 말하는 블랙박스? 이 블랙박스를 믿고 작동하도록 환경을 조성해 주느냐. 이게 가장 큰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수만 개의 정보가 필요한데 그것을 모두 다 줄 수는 없거든요. 2-3개를 넣어서 이것을 가지고 다른 것들을 터득하고 확장해서 내 것으로 만들 수 있는. 그래서 학원을 계속 갔었던 아이는 학원에서 배운 것들을 대칭이 돼요. 장구학원, 피아노학원, 수학학원,
미술학원 가야만 그 기능을 배우는 게 이제 익숙해져 있어요. 근데 학원을 가지 않고 내가 처음부터 리코더를 배우고 피아노를 혼자 터득하고 이랬던 애들은 자발적 확산 능력이, 자발적 그 사고 기능에서 확산 능력이 뛰어난 애들이에요. 얘네들은 스페인어가 와도 탁구가 와도 골프가 와도 혼자 할 수 있어요. 책 보거나 유튜브 보거나 누군가를 보고 어떻게 하면 되겠다고 자발적 습득이 굉장히 빠른 사람이에요. 아, 그래서 위대한 인물 중에 시골에서 뛰어놀다가 큰 사람들이 많나? 그럼요. 여쭤볼 말씀하세요? 게 처음에 이제 질문 나온 거가 인지가 가르쳐야 되는 줄 알았는데 자동적으로 탑재되어서 나오는 부분이 있다라고는 지금 얘기한다고. 그러면 제가 떠오른 게 반사 활동들 있잖아요. 모로 반사나 이런 류의 반사, 그게 탑재되어 있는 것인지, 그러니까 그 반사라는 행동을 인지에 포함시키는 건가요? 그거는 반사는 다른가요? 반사는 네, 전혀 그냥 반사 다른가요? 운동일 뿐이에요. 그래요? 네, 그거는 사고 과정을 이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사고 과정이 들어가지 않는 건 그냥 반사라고 하죠. 감정이나 내로- 이런 과정 없이 그냥 네네네. 두려움을 느끼거나 이런 것도 네, 없이. 그렇죠. 그러니까 무릎을 쳤을 때 감정이 반응하지 않고 다리를 치켜 올리는 그렇죠. 것 같은 네네. 그런 네. 느낌. 뇌까지 오지 않고. 네. 아니 배고파 엄마 젖을 먹어야겠어 이러는데 그런 거 오늘 엄마 젖이 좀 진하네? 뭐 이러지 않잖아, 애들이. 빠는 행동이 반사니까 그거는 반사고. 그렇죠, 반사 운동. 아, 젖을 먹으면서 엄마가 오늘 한잔 하셨네. 뭐 이런 거. 그런 애들은 생각하지 않거든요. 그냥 빨다가 뭐 입이 좀 부르키면 엄마가 매운 걸 먹었다든가 근데 그렇게 해서 애가 운다든가 하지, 엄마가 오늘 좀 진한데 뭐 먹었지? 뭐 이러지는 않거든요. 아 그렇죠. 어쨌든 간에 입 앞에 무언가 왔을 때 빠는 그 행동은 반사. 사고 과정을 네, 거치지 사고 과정을 않는다. 거치지 않는. 그건 그냥 네. 반사다. 네. 제가 오늘 되게 빨리 끝날 줄 알고 네. 앞에 좀 시간 끌고 있는데 이렇게 하면 또 못 끝내요. 제가 너무 할 게 없다 싶어가지고 너무 간단한 개념인데 우리 사례가 많아서 얘기 많이 해야지 그랬는데 네. 네, 요게 이제 가장 오늘은 제가 이게 궁금해서 메타인지를 자주 아마 앞으로 갖고 나올 것 같은데 가장 그냥 굵은 그 메커니즘은 저거예요. 내가 어떤 것을 인지하고 그 다음에 나의 관측소 메타인지가 그걸 모니터링하고 다시 컨트롤해서 내려보내요. 내려보내서 오케이 뭐 어떻게 하면 되겠다 하고 이제 결정하고 판단해서 인지가 작동을 하는 거죠. 그래서 아웃풋이 나가죠. 근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는 잠깐 설명드리면 모든 배움은 메타인지로부터 시작된다. 그렇죠. 인지라는 거는 2002년에 월드컵 우승 국가가 어디지? 독일인가? 하고 이제 이렇게 생각했는데 메타인지는 그래 확실하지 않아. 좀 잘 모르겠잖아. 잘 찾아봐. 뭐 이렇게 한다든지 해서 그래서 이제 피드백을 주는 거죠. 모니터링은 내가 무엇을 알고 모르는지를 판단하는 메타인지 첫 단계고 컨트롤링은 모니터링을 바탕으로 어떻게 알아낼지 결정하고 방향을 설정하는 능력이죠. 근데 저 사이에서 저는 조금 하나 넣고 싶은 건 또 이제 자존감도 가장 중요하다 생각해요. 저기에서 컨트롤을 못하고 모니터링까지만 되시고 그 다음 안 하시는 분들 되게 많아요. 모니터링까지 끝나고 그냥 접죠. 나의 모든 생각들을. 난 아무것도 할 수 없어가. 왜냐면 저 피드백을 스스로 컨트롤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게 힘드신 분들이 이제 우울로 가거나 뭐 이제 병적인 걸로 갈 수가 있거든요. 제가 생각했던 거는 아까 그 컨트롤 얘기를 하다가 네. 모니터링을 내가 했어. 그런데 그 컨트롤을 내가 하면 다행인데 엄마가 자꾸 해주잖아요. 난 컨트롤 막 큰 한숨이 나왔어요 지금. 더덕님 또 나오나요? 또 나오죠. 그렇죠. 네. 우리가 항상 삶에서 뭐 뿌리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내가 내가 뭔가를 했어. 뭔가 내가 예를 들어서 지금 친구는 전화가 왔어. 근데 전화가 왔는데 잠깐만 내가 지금 이 전화를 지금 받을까 아니면 숙제 끝나고 받을까. 얘랑 통화하면 전화 엄청 길어져. 지금 받을까 아니면 뭐 다르게 카톡 해놓고 나중에 받을까를 생각하고 있는데 옆에서 엄마가 모니터링을 하고 엄마가 그 컨트롤을 해주죠. 당장 끊어. 아니면 엄마가 받아서 행동을 취한다던가 뭐 이런 식으로
아니면 뭐 이렇게 어쨌든 아니면 숙제를 지금 할까 나중에 화장실 갔다가 할까 난 밤에 하려고 했는데 어제 이제 저희 딸하고 약간 실갱이를 했어요. 내가 이제 하라고 한 수학의 분량이 많다고 이제 그러는 거지. 그래 내가 봤을 때는 엄마가 봤을 때는 그래 많지 않은 것 같은데 네가 봤을 때 많다고 하면 조정을 해보자. 그럼 자기는 1장 반을 하면 좋겠대. 제가 이제 원래 5장을 했거든요. 근데 그 5장이 원래 3장이었는데 왜 5장 늘렸냐면 단순 구구단 암기야. 2, 3은 6인데 3에다 네모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암기를 그냥 확인하는 것 뿐이라서 이건 석장을 하면 거의 한 3분 만에 끝날 것 같아가지고 5분은 해야 되지 않겠냐 하고 제가 5장을 했는데 얘가 이제 자기 주장을 얘기하는 거죠. 아무래도 많은 것 같아. 그래? 난 좀 적은 것 같은데 너 왜 많은 것 같아 하니까 엄청 오래 걸리잖아. 그 오래 걸리는 이유는 네가 왔다 갔다 하고 춤도 추고 풍선도 갖고 놀고 하니까 오래 걸리지. 아니야 내가 계속해도 오래 걸려. 그래? 몇 장 정도가 좋은데 1장 반. 그러면 너가 1장 반을 하면 3학년으로서 적합한 분량이겠니? 괜찮은 것 같아. 그럼 그렇게 하자. 지고 나왔어요. 잘했어요. 거의 뭐 한 바짝 하면 1분이면 다 쓰고 나오더라고. 그래서 뭐 엄마가 지는 게 제일 좋긴 하죠. 그래서 저도 만약에 이런 것들을 모르고 있었다면 우겼을 것 같아요. 왜냐면 모니터링도 제가 하고 뭐 그죠 컨트롤도 제가 하죠. 근데 이 컨트롤이 계속 많이 됐던 사람들, 컨트롤을 내가 해보지 않고 거의 100이면 100까지 다 지시받았던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이 메타인지가 없어요. 멍해요. 생각을 바꿔 해보면 시어머니랑 같이 살아. 나 굉장히 능동적인 사람이었는데 시어머니가 며느라 방 닦았니? 방 닦고 우리 밥 먹자. 떡국 끓여. 아니 그거 김치 좀 넣고 아니 김은 넣지 마 오늘은. 그 육수는 그 뭐 다시마 좀 넣고 멸치 넣지 말자야. 그 냄새 나더라. 뭐 이러면서 계속 지시를 하죠. 그럼 난 멸치를 다시마하고 보리새우를 넣으려 했는데 오늘 멸치 넣지 말래. 그럼 다시마 어디 있지? 다시마는 거기 있고 뭐 2개만 넣어. 계속 지시가 내려오죠. 꼭 끓여야 되는 거죠. 엎으려고? 괜찮아요. 메타인지가 작동하셨네요. 그런데 생각보다 우리가 이렇게 많이 받아왔었고 어릴 때부터. 근데 우리는 아이들한테 굉장히 많이 하고 있고. 이게 이제 제가 좀 과장해서 하루 종일 있을 걸 압축했을 뿐이지 생각보다 많이. 되게 많은 부모들이 그렇게 해왔고 지금 우리들도 어쩌면 아이들한테 그렇게 하고 있고. 그렇죠. 우리도 그렇게 자라왔었고. 그렇게 자라왔고. 그게 싫지만 싫다는 판단이 분명히 있는 상황에서 옆에서 이제 명령이잖아요, 사실. 그게 내려왔을 때 싫은데 따라하는 거는 그래도 메타인지가 살아 있는 거 아닌가요? 나는 싫어. 나는 이게 옳지 않다고 생각은 해. 하지만 이게 너무나 내가 강압적인 환경이라든지. 그럴 수 있죠. 그래서 그 메타인지 그 관측소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나의 메타인지라 해서 나의 최상위 그 관측소라 해서 그 관측소가 객관적이고 합리적이고 파워풀하고 그렇지 않다는 거죠. 지금 2가지 얘기가 나왔는데 네, 돌싱애아님이 저희 집만 그런 건 아니었네요 하면서 안도하셨고 아까 그 수학 문제 푸는 거 산수 그거에 대해서 말씀하신 거고 이게 뭐예요? 가스라이팅도 비슷한 건가요? 하셨는데 이게 뭐죠? 가스라이팅? 그럴 수도 있겠다. 가스라이팅은 저도 뭐예요? 처음 들어보네요. 가스라이팅이? 가스라이팅이란 용어가 있더라고요. 전문 용어가 있는데 네. 이게 이제 약간 뭐랄까요? 그 요새 나르시스트란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이제 뭐 소시오패스는 딱 정확하게 맞는 것 같진 않은데 나르시스트란 용어를 사용을 하던데 그게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조금 다르게 좀 더 부정적인 성향을 가진 사람을 지칭하는 말로 쓰이는데 자기 의도대로 타인을 조종하고자 하는 약간 그런 성향이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제가 봤을 때는. 근데 그들이 나르시스트가 아니면 가스라이팅이? 나르시스트인 사람들이 많이 행하는 행동 중에 하나가 가스라이팅인데 가스라이팅이라는 것 자체는 내가 저 사람에게 폭력적인 언행을 반복함으로써 그 사람이 내 의도대로 행동하게 계속 세뇌시키는 약간 그런 거를 가스라이팅이라고 말하더라고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메타인지는 아까 얘기했듯이
파워풀하고 힘이 있고 올바르고 객관적이지 않아요. 그래서 메타인지가 극도로 발달돼서 머리 좋은 N번방 사건 같은 그런 일을 일으킨 사람들은 메타인지를 저 이제 리사손 교수 같은 경우는 메타인지가 중요한데 긍정적으로 작동하도록 훈련되어진 사람하고 저것을 부정적으로 아까 말했던 그 가스라이팅이라는 거가 같은 맥락인 것 같아요. 그래서 내 메타인지를 어떻게 내가 키웠느냐, 길러졌느냐 굉장히 달라요. 그래서 지능범들 있죠. 메타인지 굉장히 발달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 가스라이팅을 행하는 사람은 메타인지를 나쁜 쪽으로 아주 잘 활용하는 케이스고 그럼요. 당하는 그럼요. 사람 입장에서는 메타인지가 점점 이렇게 죽어가게 만드는 개념. 이렇게 사고 그렇죠. 판단하지 않고 그냥 따르는 걸 습관화시켜 버리려는 그런 의도가 조금 있는 그렇죠, 것 같더라고요. 그렇죠. 네. 좌절시켜서. 네. 저게 이제 관계 속에서 그게 얽매여지면은 그게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아동 학대도 아주 아기 때부터 그렇게 길러져 왔다던가 뭐 이분 아버지에 의해서 뭐 그렇게 학대를 받아왔다던가 뭐 그런 식의 것들도 일종의 그 아이의 메타인지를 지배하고 나는 그 머리를 쓰는 거죠. 근데 사실 뭐 많잖아. 흔히 뭐 대학 뭐 교수들 뭐 반복되는 언어 폭력 굉장히 흔한 거더라고요. 꼭 나쁜 자기 사람만 사용하는 게 아니라 자기 순간순간. 지위를 이용해서 자기보다 낮은 지위를 가진 사람한테 행하는 그것도 다 저 메타인지가 작동하고 그 사람 메타인지를 묶어버리는 그런 행위인 거죠. 그래서 저 리사son 교수 책이 참 괜찮았던 것 같은데 책을 제가 2권을 혹시 궁금하신 분들은 2권 추천드리는데 한 권은 좀 아카데믹하고 저분도 이제 미국에서 교수하시는 분인데 되게 부모 교육 많이 하고 부모들이 읽기 쉽게 잘 써놨던데 긍정적 메타인지를 기르는 게 가장 우선이라고. 메타인지를 길러도 부정적으로 쓰이면 이 사람은 범죄자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사실 범죄인 중에서 진짜 머리 좋은 사람 많거든요. 그러니까 머리 좋은 아이들이 우두머리가 되고 그 소년원으로 들어오는 애들, 메타인지 발달한 애들은 잡혀오지 않아요. 저도 소년원에 가서 감별소에 가서 감별 받는 그 아이들은 14, 15세 애들은 다 순하고 뭘 몰라요. 메타인지 발달 안 돼 있고. 그러니까 우두머리 잡히지 않아요. 왠지 그 느낌이 든다. 지금 미국 의회에서 생기고 있는 사태에 우두머리는 따로 있고 그러니까 머리는 따로 있고 그럼요. 몸통은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그러는 느낌도 드네. 우리가 생각보다 메타인지를 발달시킬 수 있는 그 상황에 놓이지도 않았을 뿐더러 스스로 내가 부족하다 하고 메타인지를 발달시킬 내 메타인지가 부족하구나 하는 그 생각도 하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이러저러 이제 공부하고 찾고 계속 뭔가 배우려고 하는 사람들은 이것들이 이렇게 발견되면서 계속 뭔가를 자기 성장, 자기 개발하면서 나를 이것저것 이렇게 보다 보면 저렇게 찾아서 공부하게 되더라고요. 공감되네요. 메타인지가 없는 사람은 내가 메타인지가 없다는 걸 알 수가 없죠. 그렇죠. 그래서 그냥 그 자리에서 내가 계속 그렇게 부족하다는 걸 아는 머물러 사람은 있죠. 메타인지가 이미 발달된 그리고 사람이고. 고집불통이 되고 그렇게 해서 나이가 들면 뇌 신경세포가 죽어지기 때문에 새로운 정보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럴 수 있겠다. 45세 이상 되면은 내가 옳다고 우기는 게 그 사람 성격이나 고집이 아니고 뇌 기능이 이미 감소되고 있기 때문에 새로운 정보가 안 들어오는 거예요. 예. 불쌍하다. 그러니까 인지심리학이나 이렇게 그들은 신경심리학에서는 신경세포가 이제 감소되기 있는 단계거든요. 그래서 그분들한테 고집 세다 이렇게 얘기할 건 아닌 것 같아요. 저는 다 이해가 가더라고요. 불쌍하긴 하지만 고집은 센 건 맞아요. 왜냐면 뉴런이 발달되지 않고 뉴런이 예전에 있던 그걸로 그냥 굵게 계속 하거든. 고민을 많이 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본인들은 행복하게 사셔요. 그런 분들이. 그렇죠. 네. 그러고 치매랑 비슷한 것 같고 체크리스트 같은 거 혹시 있나요? 어떤 체크리스트? 메타인지 점수 체크하는 뭐 이런 거 혹시 메타인지를 있을까? 점수화시키기 쉽지 제가 않을 것 메타인지를 같은데. 찾아보면서 공부하면서 되게 힘들었던 게 자료가 없어요. 안 그래도 지금 네. 무대뽀님 댓글 올려주셨어요. 헉 하면서 이미 많이 감속 이렇게. 그렇죠. 우리가 그래서 제가 이제 이걸 자료를 책도 몇 권 없고요. 책도 몇몇 책들은 정말로 사지 말으라고 제가 권하고 싶은 책들도 몇몇 권들 나와 있고 책 자체가 몇 권이 없어요. 메타인지. 왜냐면 지금 50년밖에 안 됐고 그 외에도 모든 분야들이 조금 더 인공지능으로 모두 가 있기 때문에 아마 이쪽을 하다만 것 같아 보니까. 그리고 한국에서 나와 있는 자료는 더 없고
제가 뭐 영상 같은 것도 보잖아요. 거의 나와 있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사실은 이걸 공부하면서 제가 작년에도 전두엽 관리 기능도 했었고, 그리고 초자, 초인지, 그리고 자기주도 학습 예전에 제가 한번, 여기서 아니었구나. 어디서 했지? 자기주도 학습 했었고, 그리고 명상 또 조금 보고 있고, 이게 다 같은 맥락인 것 같더라고요. 사고 과정에서 더 한 차원 높은 사고 과정, 이들끼리 분명히 연결될 게 있는데, 그곳에 어떤 연결된 지점들 제가 찾아서 이걸 연결해 보고 싶어서 이번에 이렇게 했는데 하나도 연결 안 되고 그냥 갖고 왔어요. 그냥 쭉 나열해 볼게요. 저 근데 궁금한 거 하나 있는데요. 그 메타인지에서 모니터링하고 그다음에 컨트롤 한 다음에 그다음에 이제 행동인 거잖아요. 네. 근데 만약에 행동을 하지 않고 계속 메타인지는 너무 좋아가지고 컨트롤까지는 항상 가. 그러면은 이게 아까 그 뭔가 외부에서 강압받지 않아도 혹시 내 메타인지가 줄어들 수 있는지. 뭔가 결정을 내리고 옳고 그름 판단했음에도 불구하고 행동에 옮기지 않았잖아요. 그럼 계속 나 혼자만 생각하고 마는 건가? 어느 순간 행동에도 뭐가 되지 않겠다 싶으면 그 생각도 잘 안 할 수 있지 저도 아까 않을까? 여쭤보고 싶었던 게 컨트롤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내가 의사결정을 판단하는 것까지인지, 아니면은 그 행동까지가 컨트롤에 포함되는 건지, 그게 좀 궁금했어요. 만약에 내가 행동을 하지 않는다. 그러면 내가 행동하지 않는 거에서 다시 또 모니터링 하겠죠. 난 왜 안 하지? 그러면 컨트롤 나가죠. 내일부터 해야지. 또 안 했어. 난 또 안 했네. 이건 뭐냐면 메타인지가 발달하는 게 메타인지 발달의 문제가 아니고 내가 이제 그 컨트롤에서 행동으로 아웃풋을 내는 습관이 안 잡혀 있는 거죠. 그 메타인지 발달이 안 된 건 아니에요. 근데 어떻게 보면 메타인지도 거기에서 하나 더 나아갈 수 있는 전략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 메타인지 약하다는 거죠. 제 느낌은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만약 내가 행동으로 안 넘어가면 행동으로 안 넘어간 거에 대한 인지와 그걸 통해서 왜 안 넘어가는지에 대한 인지까지 포함한다면 다 메타인지 영역이라고 볼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네, 그러니까 드네요. 저도 지금 두 번째 얘기한 게 저 부분이고 첫 번째는 아까처럼 행동으로 나가는 아웃풋에서 좀 내가 약할 수도 있고. 근데 저도 두 번째 견해가 더 많아요. 내 메타인지가 충분히 강하게 발달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모니터링 왔던 것이 다시 컨트롤 가도하지 않고 이렇게 돌아간다는 거죠. 그래서 아까 메타인지라고 해서 모든 것의 관측소지만 그것이 강하고 튼튼하다고 볼 수는 없어요. 그래서 내가 나를 볼 수 있는 그 범위만큼 보는 거기 때문에 사람마다 다를 것 같아요. 그 여쭤보신 거, 그 행동이 따르지 않았을 때 메타인지가 다시 약해지나 였죠. 네. 약해지는 건 아니고 메타인지가 약해진다기보다 메타인지의 기능이 거기까지라는 거죠, 지금. 그리고 제가 이제 한번 여쭤보고 싶은 건 메타인지는 그러면 우리 일상생활에서 왜 필요할까요? 없으면 살기 편할 것 같지 않을까요? 그렇죠. 그죠? 뇌가 푸른색 뇌가 되고. 근데 저는 약간 불편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때그때 내가 인지하는 것들이 따로따로 놀잖아요. 그랬을 때는 시행착오도 무지 많고 그 시행착오를 또 해야 되고 또 해야 되니까 상당히 불편할 것 같긴 해요. 메타인지가 없을 때. 저도 없으면 혼란스러울 것 같아요. 그렇죠. 이 일하다가 저 일하다가 이것도 해야 되는 일이고 저것도 해야 되는 일이고 이러면 완결되는 일이 아무것도 없을 것 같아요. 골드바님이 체력적인 에너지 부족도 있지 않을까요? 라고 말씀하시는데 체력적인 에너지가 늘 부족한 제 입장에서 보면 이 부분조차 저는 그렇게 느끼는 거거든요. 체력적인 에너지가 어떻게 하면 부족해지고 어떻게 하면 충전되는지를 아니까 그것까지 그럼요. 관리하려고 맞아요. 덤비거든요. 그럼요. 안 그러면은 일을 너무 많이 쌓아놓고 못한다든가 아니면 스케줄링이 잘못돼가지고 맞아요. 무너져 버리는 수가 생겨서 맞아요. 그 전체를 관장하는 게 메타인지거든요. 내가 어떤 것이 안 될 때 내가 왜 안 되지? 힘이 없어서까지 끝이 나면 안 되는 거예요. 왜 힘이 없지? 다른 데 힘을 썼으니까. 그럼 나는 힘을 왜 중요한데 못 쓰는 거지? 따지고 들어가 보면 마음속 깊이 내가 알고 있는 건 내가 그 중요한 일을 회피하고 싶거든. 그럼 넌 왜 회피하는 거지? 두려워. 어디서 무엇 때문에 왜 두려운 거지? 끝까지 나와 대화를 하는 거죠. 근데 그걸 바퀴를 돌리지 못하고 어디서 멈추면 그래 내가 힘이 없지 이렇게 하고 마는 거죠.
그러면 갑자기 생각이 났는데 그 돌을 닦으신 뭐 스님이나 이런 분들은 이 인지가 갑이신 거죠? 그렇죠.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성찰, 자기 통찰 지금 좀 뒤에 나올 건데 미국에서 이제 연구하는 것도 메타인지와 자아 성찰 간의 관계 연구를 미국에서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통찰, 자아 성찰. 그러니까 이제 종교적이신 분들이 이제 속세를 떠나서 그 높은 차원에서 모든 것을 이렇게 하고 계시니까 우리랑 조금 다르신 분들이죠. 그래서 네, 메타인지가 없다면 우리가 발전이 없고 사실 굉장히 불편하게 살 것 같아요, 아마. 메타인지가 필요 없는 두 가지 경우가 이런 경우. 부모가 이 속도를 기다려주지 않을 때. 약간 말을 좀 다르게 썼는데 아이를 기다려줄 필요 없을 때 엄마가 그 모니터링하고 컨트롤 해주면 되니까 굳이 아이의 메타인지 필요 없는 거죠. 그리고 빨리 하려다가 실수한 것을 모를 때 제일 중요한 것은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한번 해봐요. 아이가 뭔가를 하잖아. 한 다음에 뭔가 틀렸어. 근데 틀린 것을 아이가 찾아내냐, 엄마가 찾아내냐가 가장 중요한 그 메타인지 과정인 것 같아요. 저는 시켜보고 뭘 만들기를 할 때 스카치 테이프를 붙이고 어제 또 뭐 마녀 빗자루 만든다고 이렇게 만들어갖고 뭘 붙였는데 자꾸 안 붙고 하는데 어디서 틀렸는지를 못 찾더라고요. 근데 컨트롤 우리가 해줘버리면 금방 쉽죠. 근데 안 하면 그럴 때 메타인지가 필요 없다는 얘기예요? 이제 저건 약간 비꼬아서 얘기한 건데 저렇게 되면 아이들의 메타인지가 스톱된다는 거죠. 그래서 나의 경우도 내 경우 본인의 경우나 아이의 경우나 내가 무언가가 틀렸거나 실수했거나 뭐가 잘 안 될 때 어디서부터인지 찾으려고 하는 거기서부터 메타인지가 발달하고 아이들도 어디가 틀렸지? 내가 뭔가를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런 거 있죠. 숨은 그림 찾기를 하는데 10개를 찾아야 돼. 아무리 생각해도 10개가 안 나와. 5개, 6개밖에 안 나와. 그럼 내 메타인지가 남았어. 더 찾아 하고 나오잖아. 여기서 확 느낌이 오는 게 어떤 느낌이냐면 실수, 실패 경험담이 많아서 오류 수정을 스스로 많이 해본 사람이 메타인지가 높을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엄마 옆에서 거기 근처 어디 있지? 이렇게 막 가르쳐 주잖아. 그 다리와 신발 사이에 뭐가 있지? 이렇게 막 가르쳐 주죠. 그 예전에 그 영상에서 애가 뭔가 아주 어린 애가 2살 정도 된 애들이 퍼즐 맞추기를 하는데 그걸 엄마가 옆에서 도와주는 엄마가 19이었고 한국인은 한 엄마만 그냥 계속 그 힘 빼고 지켜보는 엄마가 한 명 기억나고 또 한 명 기억나는 게 이제 고3 때 우리 한 반장하던 애가 전국 수석 노리다가 아깝게도 6등을 했던 애가 있거든요. 걔는 어떠냐 하면 시험을 치고 나면 자기가 틀릴지도 모른다는 문제를 정확하게 알고 있어서 그것만 체크해보면 그 아이는 늘 그냥 그 자리에 성적이 나와버리는 거예요. 근데 일반적인 저도 마찬가지지만 보면 예상치 못한 데서 틀리거든요. 그러니까 그 차이도 학습에서도 나타난다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이 메타인지가 한국에서는 자료가 전부 다 학습으로 나와 있어요. 저는 사실 학습으로 찾지 않았는데 저는 좀 개인의 성장 과정 전체를 보면서 저는 좀 항상 보는 편인데 이 메타인지는 다 학습으로 나와 있어요. 사실 근데 이 연구자들은 학습을 중심으로 연구한 건 아닌데 워낙 호응이 그쪽으로 좋다 보니까 학원가에서 워낙 이걸 메타인지로 인한 뭐 개발한 기억법, 속독법 이렇게 막 나와 있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개인의 전반적 성장 과정에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되고 해시태그에 학습 안 붙이면 검색을 안 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참 슬픈 현실이야. 아파트 집값 재산 증식 이런 거 안 붙으면 집이란 거에 대해서 보지 않잖아요, 사람들이. 경제는 안 보고요. 돈 아니면 돈. 투자 이러면 봐요. 그러게 돈, 투자, 교육. 그러니까 아마 해시태그를 일부러 거기 앞에다가 갖다 붙이나 봐. 그럴 아무 수도 상관없는 것도 보라고. 네, 맞아요. 뛰어난 인지 기능을 가진 성적이 좋은 아이들은 내가 어디서 틀렸고 맞고 어디서 틀렸는지 정확하게 알고 우리는 뭐 걱정 안 해도 돼. 어디서 맞는지 몇 개 없기 때문에 걱정 안 해도 되고. 아니지 어디서 맞았는지를 어디서 분명히 맞았어. 이걸 인지를 해야지. 그렇죠. 그래, 그거 빼고 공부해야 되는데 그것만 계속 다시 막. 그거밖에 몇 개 안 되기 때문에 금방 돼 우리는 금방. 그러니까요. 네.
네, 뭐 얘기 다 나누었고요. 그래서 부모에 대한 요 잠깐 한번 볼게요. 뷰티풀 마인드라는 영화인데요. 이거 엄청 제가 잘랐는데 한번 영화 전체를 한번 훑어주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 박사가 찾아볼 수 없는 그에게 실존 인물이에요. 찰스라는 천재. 룸메이트가 나타납니다. 존은 이상한 마음속 깊은 곳에서 존이 원하는 것은 세상을 뒤엎을 놀라운 이론과 이를 통한 인정입니다. 교수들의 가르침이 자신의 생각을 편협하게 만들 수 있다고 말하는 존. 항상 창조적인 생각을 유지해야 한다는 강박관념은 그로 하여금 수업도 거부하고 사람과의 소통도 단절하게 만듭니다. And a truly original idea. That's the only way I'll ever distinguish myself. You've been in here for 2 days. 자신이 원하는 연구기관에 들어가기 위해 혁신적이고 창조적인 이론을 만들고자 몇 날 며칠 밤을 새워가지만 뜻대로 되질 않습니다. I can't feel. This is all I have. 150년이 넘도록 경제학계의 정설이라 불리는 애덤 스미스의 이론을 반박하며 You do realize this flies in the face of 150 years of economic theory. Yes, I do, sir. 존 내시는 마침내 새로운 이론을 창조해내는데 그가 창조한 20대 것이 때 바로 내시 내시 균형 이론. 균형이라는 이론을 덕분에 본인이 그토록 원하던 윌러 국방연구소에 근무를 할 수 있게 We've been intercepting radio transmissions from Moscow. Computer can't detect a pattern, but I'm sure it's code. We've developed several ciphers. 암호를 해독하라고 하죠. 그런데 컴퓨터도 해독하지 못한 저 암호들을 해독하는 거예요. 저 내시 박사가. 그런데 저 때부터 뭔가가 이제 심하게 와요. 이미 허상의 인물을 만들어 놓기 시작한 거는 젊을 때부터였고 이때부터 수의 천재적인 감각을 국방부에서 보이는 내시는 컴퓨터도 풀지 못한 소련의 암호를 풀어내버립니다. 네, 그리고 그의 눈앞에 어떤 한 남성이 보입니다. 허상의 인물이죠, 이 사람이. Professor Nash. 소련의 암호를 푼 날 보았던 한 남자가 다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국방부의 비밀 업무를 맡아달라고 하는데 Periodicals to memory. 저 잡지 속에서 암호를 해독해달라고 요구하죠. Everyone waited half an hour. For 수업 첫날 만났던 학생이 찾아와 수업에 왜 안 오냐고 묻는 건 페이크. If I can ask you to dinner. 제자와 결혼을 하게 되고 존 내시는 신문 속에 있는 암호를 해독하는 비밀 업무를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사실 저건 허구였죠. 계속 저 허구에 행복할 것 시달리면서 같은 신은 초기지만 존 내시는 불안에 떨며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점점 이제 병이 총격전에 더해 검은 옷을 입은 정신병이 수상한 깊어져가요. 자들이 자신을 미행하며 감시한다는 불안감에 정신적으로 점점 무너지고 있었던 것이죠. Turn it off. Turn off the light. Hold it. Professor Nash. My name is Rosen. Dr. Rosen. I'm a psychiatrist. forgive me if I don't seem persuaded. 사실 얼마 전 존의 와이프 엘리샤는 존의 상태가 점점 더 악화되고 있다고 생각하여 정신병원에 의뢰를 했습니다. 이어 충격적인 사실이 밝혀집니다. 정신분열이 이제 점점 악화되어 가고 있고 저 룸메이트였던 저 찰스는 실존 인물이 아니거든요. 고독하고 자기가 이야기할 곳이 없는데 저 그렇습니다. 친구가 찰스라는 대화를 사람은 하는 거죠.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존 내시는 정신분열증 증상을 앓고 있었으며 룸메이트 찰스, 찰스의 조카 마시, 비밀 임무를 맡겼던 파처 모두 존이 스스로 만들어낸 허상의 인물이었던 것이죠. 암호 해독이라든지 우편함이라든지 이 모든 것들이 진짜가 아니고 존의 정신분열증에서 나타난 과대망상이었습니다. 그래서 약물 치료하면서 정신기능이 마비가 되죠. 약물을 투여하고 꾸준히 약을 먹는 덕분에 정신분열증 증상은 완화되었지만 존 내시는 더 이상 존 내시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약을 끊으면 다시 정신분열증 증상이 나타나는 아주 위험한 리스크를 감수하며 존은 더 이상 약을 먹지 않기로 결심하는데 Because your mind is where the problem is in the first place. I can do this. 이 영화 뷰티풀 마인드는 존 내시의 삶을 좀 더 극적으로 표현하기 위해 추리적인 기법을 사용했습니다. 가장 친한 친구 찰스, 비밀 업무를 맡기는 파처, 유일하게 사랑을 준 어린 소녀 마시,
이 모두가 그의 정신분열 증상에서 만들어진 허상의 존재로 밝혀지는 극적인 구성이다. 수학자이지만 기존 경제학이 해내지 못한 사람의 행동을 수학적으로 증명하여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존 내시. 2015년 우리는 또 한 명의 천재를 떠나보내야만 했습니다. 그는 아벨상을 수상하고 택시를 타고 돌아오다 부인 엘리샤와 함께 교통사고로 86세 사망합니다. 부인 82세로 제74회 아카데미 최우수 작품상, 돌아가셨어요. 아카데미 감독상, 너무나 각색상 수상, 터무니없이 정신분열증임에도 택시 타고 불구하고 돌아오시다. 희망을 잃지 않고 묵묵히 학자의 본분을 다한 실제 존 내시의 일화를 다루고 있는 영화 뷰티풀 마인드. 저 정신분열증을 그러니까 20세 이후부터 계속 갖고 평생 살아오신 거예요. 근데 이분이 어떻게 자기의 그 질병, 아까 내가 할 수 있다고 한 게 어떻게 이겨냈냐면, 저 수학 과정에서 계속 메타인지를 쓰잖아요. 저 머리를 쓰면서 어떤 게 있냐면, 이 사람이 물론 영화지만은 실제는 다른 방법을 썼겠지만 영화에서는 그 찰스라는 룸메이트 있죠. 룸메이트가 자기 조카라고 데리고 나온 마시라는 약간 여자애 있지 않고 하는 그 여자애가 볼 때마다 나타나는데 그 정신질환 속에서도 저 마시가 그 여자애가 마시가 잘하지 않고 있네. 계속 같은 옷을 입고 있네. 아 이거는 진짜가 아니구나. 허구구나. 해서 거기에서 사실 정신적인 질환이 있는 사람은 메탄이 작동이 안 되거든요. 작동이 안 되기 때문에 손목을 긋고 뛰어내리고 이런 거거든요. 근데 그 정신적인 그 질환을 컨트롤할 만큼 메타인지가 아주 강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그 와중에 그 허상이 보이는 와중에 이것이 진짜인가 가짜인가 를 계속 검열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씨가 잘하지도 않고 다른 형사가 옷을 바꿔 입지도 않고 이건 허구구나 허상이구나 하고 그 사람들을 의도적으로 보지 않고. 어벤져스의 그 국장도 옷 안 바꿔 입어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아이가 잘하지 않는 게 이상한 거야. 아이가 잘하지 않는 거? 그건 공감. 괜찮아 사랑이야라는 드라마 있어요. 내용 거기도 이제 정신적인 문제를 가진 작가가 주인공인데 그 사람이 계속 보는 어떤 중학생이 있거든요. 근데 그 아이가 되게 집에서 학대를 받고 막 이래서 도망쳐 와서 자기한테 오는데 그 아이의 이상한 점은 뭐였냐면 항상 신발을 신지 않고 있어요. 맨발이었지. 네. 그래서 그걸 찾아내고 나서 이 사람이 맞아요. 벗어나려고 정말 애를 쓰고 그러거든요. 그 내면화에 할 때 같아요. 한번 보여드렸죠.